여러분 안녕하세요. 4.15 총선 주요 이슈 톱파보기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입니다. 옆에는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장이신 행정학 교수님 문명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른쪽은 이경주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산뜻한 색깔로 옷 바꿨습니다. 네. 밖에서 젊어 보이신다는 평가가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젊으신데 헤어스타일도 강화되셨어요. 네. 네. 자, 이번 주제는 조국 사태 표심 바꾼다입니다. 하이라이트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아주 핫했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시작된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 가족 의혹과 검찰개혁,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거의 모든 이슈를 거의 압도하는 그런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긴장해야 될 민심이죠. 바로 이 부동층, 아직 어디 쪽을 선택하지 못한 이 무당층에 대해서 정선 이슈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튈지 모르시는 분들이시라 사실 선호도도 아주 제각각으로 나눴는데요. 어느 당이든 집도끼만 단속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외연을 확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재 영입에도 다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정당 후보 선택을 하셨나요? 혹시 무당층?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무당층. 어디? 예, 사실은 마음에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 있고요. 지역구에서 벌써.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어떠신지? 저는 다 마음에 안 들어갔고요. 지역구가 어디세요? 네. 너무 비판적인가요? 근데 어쨌든 끝에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당층이네요. 확실한 것 같아요. 무당층. 네. 요즘 더 나가서 좀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정치권이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의 메시지. 하지만 투표는 아니에요. 참정권은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쟁취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 표로 메시지. 한 표 행사해야 합니다. 네, 한 표 행사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지 유보층, 무당층이 과연 캐스트보트를 지고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신문, 서울신문과 연세대 미래연구정보센터에서 21대 총선 이슈 이제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지지 유보층은 국민 5명 중에 1명인 21.3%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안별로 워낙에 이제 판단이 다르셔가지고 막판까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사안이시고요. 일단 응답자들은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2.9%,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6.6% 지지를 하겠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49%, 새누리당, 현재 미래통합당이죠. 10.7%.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 수치로만 비교해서 봐서는 민주당이 한 6.1% 내렸고 미래통합당이 15.9%포인트 오른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한 5%가 나왔고요. 자유공화당 1.0%, 민생당 0.5%, 민중당 0.3%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지 유보층은 21.3%입니다. 여기에는 모르겠다 9.4%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지정당 없음은 11.9%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지정당이 바뀌었다라고 했던 게 저희 또 앞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20.6%가 지지정당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왜 지지정당이 바뀌었는지 일단 한번 스캐닝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그 지지정당 바뀌었다고 이제 지난 1년간 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이제 네.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질문했더니 한 20% 정도가 바뀌었다라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이 지지정당 바뀐 이유가 대통령과 여당의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네. 이거에 관련해서 대답한 사람이 한 26% 됐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임명, 그다음에 논란 뭐 이렇게 해서 13%. 그다음에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동산 관련된 네. 부분 때문에 한 7.9% 바뀌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바뀐 이유는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저희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1순위로 쭉 정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비슷한 범주로 지지정당이 바뀐 이유를 좀 묶어봤어요. 그래서 3순위까지 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너무 이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총 3개를 선택하도록 저희가 복수응답을 허용해 드렸었는데 일단 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던 코로나 이슈입니다. 일단은 그 대통령의 리더십, 정부 여당의 리더십,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40.6%랑 코로나19 감염 그 위기 대응 능력 이거 관련해서 18.5%를 해서 코로나 이슈가 거의 59%. 그렇죠. 굉장히 그거 높은 합치면은 가장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내 지지 정당이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라고 언급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얘기가 나오는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가족 의혹 논란과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주도하셨었죠. 조 전 장관께서 그 논란,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민생법안이 지연되는 것까지 사실 이게 한 세트로 묶여가지고 막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치면 조국 검찰 개혁 이슈가 거의 44.5%, 또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대한국 수출 규제 작년에 아주 뜨거웠었죠. 우리나라에 두 차례나 이제 경제 보복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 핵심 소재를 뭐 수출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보복을 했었었죠. 저희도 이제 맞대응을 하긴 했었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주한미군 관련된 방위협상 부분, 그다음에 탈북자 강제 송환과 같은 어떤 남북 관련된 대북 주도권 문제 이렇게 통합해서 이제 외교 안보 이슈로 크게 묶어봤을 때 또 한 33.2%. 그러니까 거의 이 코로나 이슈, 조국 검찰 개혁 이슈, 외교 안보 이슈가 사주 상위를 가지고 있고 근소하게 붙어 있는 게 부동산. 우리 저번 시간에 썼던 30.5% 거의 뭐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게 지켜보고 이걸로 인해서 내 지지 정당이 바뀌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노사 문제가 이제 주 52시간 도입 관련해서 27.2%. 다음에 요거는 좀 관심이 떨어졌었어요. 인권 문제, 뭐 미투 성폭력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성소수자 여성, 젠더 이슈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8.9%밖에 안 나와서 합쳐봤자 사실 거의 20%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조금 약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야당의 어떤 수권 역량 제시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게 한 6.7% 정도. 그렇게 해서 내가 지정당을 바꿨다. 나머지는 이제 모르겠다와 기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지금 무당층 5명 중 3명 57.2%가 지정당을 바꿨거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당장은 여당이 지금 뭐 사실 2%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조국 검찰 개혁 이슈가 이게 무당층 표에 따라서 이게 확 뒤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는 지금 이 뭐 비슷한 범주로 묶어봤을 때 그 시민들이 느끼시는 것과 좀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뭐 다 주요 이슈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외교안보 분야는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범주를 묶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지만 네. 사실 그 대일본 문제, 그 다음에 방위비 협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다 사실은 이제 크게 분류가 되는 그런 이슈여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와 이 조국 전 장관 문제 그리고 또 그 부동산 규제 여기 세 개가 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무당층의 문제는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 통계에 좀 잡힐 수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네. 조사가 있나요 혹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어봤고요. 이제 무당층은 뭐냐면 이번 선거에 누구를 투표할 거냐 물어봤을 때 이제 여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아직 안 정했다. 잘 모르겠다와 아직 안 정했다가 사실 무당층으로 묶이는데 그게 한 21%. 이제 사실 여론조사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설문조사한 이후에 사실은 선거 날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당층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제 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문했을 때 그 당시에 무당층이 누구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당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21% 정도인데 20대는
38% 거의 40%가 무당층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그 다음에 학생층은 이제 직업으로 보면 학생층이 맞아요. 상당히 무당층 아직 안 정했다 이런 사람이 많았고요.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충청도 한 24%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이 20% 정도 되는데 거기가 무당층의 그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학력, 저소득층이 무당층이 살짝 더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당층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네. 근데 무당층이 전부 다 무당층이냐? 사실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네. 무당층 중에 지난 1년간 지지 정당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냐? 그러면 바뀌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48%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네. 무당층으로 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정했다고 저는 마음에 봅니다. 있는, 그러니까 진짜 무당층은 21% 중에서 지난 1년간 바뀌었다고 대답한 사람 32%, 네. 그다음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 중에 네. 한 8% 조금 넘게는 벌써 정했다 저는 보고요. 여야가 진짜 공략해야 될 정말 무당층은 네. 한 11%에서 12% 정도 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그럼 여쭤보면서 크지 않나? 네, 아니 크죠. 네. 10명 중에 한 명인 네. 거고 지금 말씀드리면 저기 여쭤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생각이지만 사실 진영 논리가 좀 너무 세졌다는 네, 느낌이 그렇죠. 많이 들잖아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오늘 다룰 조국 네. 장관 전 장관 얘기서부터 이게 이런 게 더 극심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뭐 실망과 이제 정치 전반에 저도 이제 뭐 정치부 기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치 전반에 실망했던 거는 작년 말부터 이 비례정당 얘기가 선거법 개정안이 나오면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근데 결국 뭐 같은 길을 전부 다 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약간 무당층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가 희화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정치 자체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거나 정치 자체를 싫어하게 된 사람들의 비율도 네. 어느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못 정한 것도 사실은 저는 주로 사람보다 당을 보고 찍는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약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당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 어느 그룹이 무당층일까라는 게 하나의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당층의 속성이 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무당층 경우는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가 안 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밀고 싶은 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무당층 아까 12%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할 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가죠. 그러니까 무당층의 나름대로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안철수님 같은 경우는 뭐 3일에 나눠서 좀 뭐 선거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시고 각자 이제 말씀하신 그 핵심 무당층 지금 진짜 못 정한 사람들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그날 정말 안 나가실 수도 있을 맞아요. 거고 안 나갈 수 있죠. 아니면은 갑자기 오늘 내일 글피 상간에 한쪽에서 큰 걸 터뜨려가지고 나가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무당층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여당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당은 싫은데 그렇다고 야당이 좋니? 물어보면 글쎄 뭐 야당의 능력 또 야당이 원래 좋았던 사람도 그럼 여당이 좋니? 그러면 뭐 능력이 뭐 서로 뭐 이런 상황을 지금 양당이 만들어준 거는 사실이지 않냐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층을 공략한다는 게 사실 예전에 뭐 선거가 이 무당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약을 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뭐냐면 쟤보단 내가 나요. 저쪽 당보단 우리 당이 낫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선택이냐. 우리 싫어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쟤네 찍으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선거에 약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내심 섭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층의 이제 속성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야당이 훨씬 더 여론조사로는 훨씬 더 우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당층의 경우는 어느 정도로
야당 쪽으로 갈 거냐 이게 아마 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무당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인지적으로 내 의견은 있어요. 내가 누구 선택해야지. 근데 태도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태도가 없죠. 의견은 있는데 태도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어떻게 이슈를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정치적 엘리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또 휘둘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향이 좀 띄긴 하는데 마지막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 기자들이 언론 이슈를 제기한다, 뭐 이슈를 메이킹한다라기보다는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정해주시는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들 이제 다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념 선거가 자꾸 돼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간혹 물어보는 게 그 각 당의 1호 공약이 뭔지 아냐 이런 걸 가끔 물어봐요. 근데 이게 잘 기억들을 잘 못하세요. 1호 공약 기억하세요?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처음으로 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이 처음 냈던 게 공공 와이파이였어요. 공공 와이파이 무료. 예전에. 예전은 돌아가서 물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조국 이슈 뭐 이런 이념 이슈로 가 있지. 예를 들면 그 정의당 1호 공약을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게 그 청년한테 일정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정 나이가 되면 그게 이제 영국의 영국의 그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쌓아가지고 저축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부모가 더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쌓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그 미래통합당이 무슨 탈원전인가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처음에 이게 막 내놨던 것들이. 근데 왜 재미삼아 물어보냐면 이게 이념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공약이 너무 사라지고 뭐 늘 선거가 그러지만 이번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현금 지급하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는 뭐 70%에게 돈을 준다 그랬다가 뭐 50% 50% 전 국민한테 뭐 다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약이 그 반대로 이제 원래 공약이라는 게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만드는 거긴 하나 이게 생물처럼 막 움직인단 말이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 뭐 갑자기 뭐 저기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아니 뭐 서울에 있는 종부세는 실수요자 봐줘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얘기랑 일맥상통한 거지만 약간 너무 그 공약을 잃어버리고 좀 너무 변한다. 정치 지형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법가 있잖아요. 법가가 강조하는 게 법술세거든요.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면 이제 원칙이겠죠. 술, 전략. 그다음에 나중에 세. 이 선거를 보면은 법술세가 다 중요하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 각 정당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중요하는 1호 공약, 2호 공약. 자기들의 이념에 맞춘 그런 그 원칙 있는 그런 공약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선거기 때문에 술,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세, 결정은 새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여당,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략과 새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너무 제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변하는 것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공당의 사실은 모습이어야죠. 맞아요. 그 하버드대를 나왔었던 그 월터 리프만 정치학자면서 기자면서 철학자면서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여론 형성을 하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4가지 요소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정관념, 사회적 정체성, 내가 뭐 어느 정도 지지하는 이런 거, 신념, 이데올로기, 그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 속성으로 이제 나뉜다고 해요. 그런데 무동층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그 정치적 이슈를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정치적 엘리트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자주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의견이라는 게 형성이 되나 봐요. 정보랑 정치 이념이 막 결합이 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에서 해주면 내 의견이 그렇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층에 관련해서는 그만큼 이제 주위에 이제 하는 얘기들이 엄청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어느 주위 사람들이 속에
중도 집단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정치 이야기하다가 막 싸우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 많이 피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안 해요. 네. 집에서도 안 하는데 밖에서 하기 세상 없었어요. 안 해요. 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조사 결과에서는 무당층이 굉장히 좀 비교적 정부 여당이 좀 엄격한 잣대를 내리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 가지고요. 전체 응답자는 잘한다가 49.8%로 못한다보다 약간 비슷하게도 나왔었는데 못한다가 48.3%였거든요. 근데 무당층은 부정평가가 54.6%로 뚜렷하게 좀 우세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무당층은 56.4%가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긍정적인 답변했던 분들은 거의 그냥 49% 정도밖에 안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뚜렷하게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심각 단계 격상 이후에도 긍정평가가 올라갔을 때에도 무당층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잘했을 땐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당층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0.1%였는데 반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53.3%만 그냥 뭐 잘한 것 같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무당층이 이렇게 정부 여당에 좀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잣대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도 좀 보수 성향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는 샤이 보수 중에 무당층의 샤이 보수층이 꽤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샤이 보수가 그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어느 정도 빨리 가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투표에 참여할 건가가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층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즉각적인 그 결론 내지는 결과가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요소에서 조금 엄격하게 여당의 어떤 그 나름대로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직접적인 결과가 있는 것.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좀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그런 속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아까 무당층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무당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는 현재 저 같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혹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미 이념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요 정도 해주면 되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 정치라는 게 내 삶에 와 있어야지. 내 삶을 이렇게 고양시켜야 되고 나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만족할 수 없어. 근데 제가 작년 말 정도에 상당히 기대했던 게 사실은 선거법이었었는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는 뭐냐면 국회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가 대비하지? 그 법은 누가 만들지 도대체? 청년은 누가 대변하지? 그리고 뭐 여성 중에서도 뭐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그룹들은 누가 대변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하고 싶었던 게 비례대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연동형 비례제. 그렇죠. 그걸로 해서 소수 정당이 진출하게 해주고 그걸로부터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1번 국회가 고사하고 국회 자체가 죽고 2번 국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대 양당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좀 많이 아쉽고 그 무당층들이 만약에 저처럼 아직 결정을 못했다면 거기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취지는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결과는 이런 상황, 결과는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저들이 나에게 정말 좋은 정치를 해줄 수 있고 좋은 법을 만들고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국 사태 때처럼 나뉘어서 또 이렇게 뭐 싸우는데 힘을 쏟을 것이냐. 뭐 작년 내내 싸우는데 뭐 거의 힘을 쏟았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한 맞아요. 그룹들이 뭐 상당 부분 무당층에 이제 속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들이 과연 뭐냐? 아니면 그런 모습을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보여줄 수 있겠는가 뭐 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겠죠. 맞아요. 사실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짜 이게 뭐 외교적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국 제한도 마찬가지고 국가별 효과적 점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평균보다 낮아요. 다 부정적인 게 다 높아요. 이게 지금 외교적 대응도 거의 뭐 29% 정도만 잘했다. 네. 60%는 못했다. 아주 냉정해요. 나름대로 네. 이제 기대 수준이 진짜 높은 거예요. 거죠. 네. 이제 높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크고 네. 그다음에 나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줄 그런 당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념적으로 보면 네. 외교 이슈도 이렇죠. 이념적으로 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아유 그래도 다 알잖아. 미국이 센 거 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벗어나 그러면서 일본을 조지고 네. 한쪽에서는 야 일본 왜 그렇게 해? 중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대해야지 이거 사실 이렇게 맞아요. 이념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요. 되는데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못 막았냐고 그냥 블로그를 왜 빨리 안 쳤냐고 코로나 시국에 국제 왜 빨리 안 했냐고 막 이런 거죠. 이제. 내 옆집 사람이 걸리게 생겼잖아. 내가 걸리게 생겼잖아. 사실 이제 맞아요. 그런 투가 남아있지 않겠냐. 아니 그래서 사실 지금 쭉 이슈를 보면 부도상도 무당층이 높아요. 평균보다 60.2%로 부정적이고 평균이 52.5%였거든요. 거의 뭐 잘했다 답변은 19.6%여서 긍정평가랑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훨씬 적죠.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 확실히 무게중심을 쏠려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완전히 몰빵하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조국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은 과연 무당층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게요. 조국은 싫지만 검찰공화국은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굉장히 그 조국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정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또 쭉 알아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중요 이슈 3순위 복수응답에서도 지금 그 사법개혁이 거의 13.3%. 이건 1순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았었고 3순위에서도 27.2%.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려야 뗄 수 없이 이제 조국 이슈는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제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조국 이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이게 뭐 사실 뭐 검찰개혁 잘 몰랐었잖아요. 사실 관심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조국 이슈가 딱 터지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이 이슈에 몰빵이 됐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네, 이게 왜 이 조국 이슈에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뭐 조국이 기본적으로 그 인물의 상징성이 있었죠. 지금 여당이 뭐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진영 대결의 가장 초점이 되기 쉬웠고 사실 지난 하반기에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광화문에서 그다음에 서초에서 집회가 있었고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였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슈 자체가 근본적인 가치 자체를 두고 양쪽이 나뉘었기 때문에 한쪽은 불공정하다 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한쪽은 검찰개혁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두고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그다음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쪽 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핫한 이슈였었죠. 저도 뭐 작년에 내내 이 이슈를 국회에서 추적을 했는데 결국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의 문제와 검찰개혁이라는 조국이라는 장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문제잖아요. 가야 할 길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사람을 도구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도구가 정당치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그래도 가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과 아니 다른 도구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굳이 이망치로 꼭 때려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휘발성이 언론인들이 말하는 휘발성이 끝내주는 이슈들 교육 너무 핫했었죠. 너무 핫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내로남불 논란. 네, 내로남불 뭐 해서 뭐 언론들이 맨날 한 일이 예전에 조국 교수일 때 했던 워딩들 다 따가지고 다 이게 분석하죠. 네, 그거 붙여놨었고
뭐 장현익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이제 재판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진실을 A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우리 언론과 그 나라의 정서의 속성상 사실은 오픈되는 게 사실로 믿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많은 뭐 당시에 대학에 뭐 저기 표창장 없이 네. 뭐 그걸 뭐 사문서 위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이슈였고 또 네. 국회에서도 뭐 국회의원들도 그걸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느라고 뭐 정신이 맞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의 민심은 큰 줄기는 이래요. 그러니까는 조장관은 싫은데, 난 조장관 싫은데, 임명 싫은데 검찰 개혁이 되게 필요해. 근데 지금 보면은 조수 장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57%예요. 57%고, 그러니까는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아요. 34.9%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부정적으로 봤어요. 64.7%. 거의 뭐 더 높죠. 사실 그냥 일반 전체 응답자보다 무당층에서 본 조정 장관에 대한 평가는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아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부정 응답자 중에 거의 77%가 정당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당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당이 불리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중에 정당을 바꾼 게 77%가 아니라 정당을 바꿨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77%가 조국에 대해서 네.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평균이 아까 50몇 %였는데 네. 그 바꿨다라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한 10몇 퍼센트 포인트 높은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 바꿨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조국 이슈가 그때 크게 따지면 이제 교육 이제 자녀 맞아요. 교육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웅동학원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개가 이게 맞물려 가는데 제 기억에 사람들이 사모펀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선 어려웠어요. 사모펀드가 맞아요. 도대체 이게 뭐 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웅동학원이 나오고 제 기억에 웅동학원 그 임원분인데 상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네. 혼내셨어요. 학원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교육 이슈는 워낙 세니까 네. 갔는데 이런 것들이 뒤늦게 붙으면서 엄청 커졌고 사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임 자리 있으면 그때 당시는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맞아요. 못했는데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이 사람과 야 못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니까 요 싸움이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감정들을 아직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맞아요. 실제로 그 조국의 어떤 임명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왜 부정적으로 하냐고 물어봤더니 1번이 언행불일치, 21.9%, 불공정하다, 17%, 자녀 입시 비리, 16.1%. 뭐 이거만으로 이미 뭐 거의 50%가 꽉 찼죠. 그 다음이 이제 여론 분열, 국정 운영 방해했다. 이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온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 이제 이런 거죠. 15.7%.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핵심은 내로남불 평가 속에서 등돌림 표심이 거의 뭐 64.7%가 치솟은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언행불일치 이런 거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거 딱 싫어하는 약간 이런 게 옛날에는 바른 말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는 이렇게 다른 얘기해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봤을 때 작년 말에 제가 그 거대 야당의 유력 정치인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문 대통령은 모르셨을 것 같냐? 그러니까 여당에 물어본 게 아니고 야당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청와대에 있어본 바로는 몰랐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몰랐을 것 같냐 했더니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다음에 그 어떤 대통령께서 그 참모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놈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대통령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잘 생각해봤는데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그랬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직접 그
언론 그 카메라 앞에 나가서 사과를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만큼만 말해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분의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잘 몰랐을 거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어떻게 알았겠냐. 근데 처음에 그거까지는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조 전 장관의 그 스탠스는 뭐였냐면 가족의 일을 내가 몰랐다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첫 스탠스. 몰랐었죠. 네, 그러니까 언행불일치의 핵심은 어디 있었냐면 계속 말한 거랑 달랐다는 거에라는 것을 아주 나쁜 두자로 말하자면 기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 가족 일은 내가 몰랐어라고 말하면서 이게 그렇지. 빵 터졌죠. 그때. 그렇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나오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근데 이제 한쪽으로 보면 워낙에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네. 거기에 대한 반발, 이제 실질적으로 실체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대중들이 바라보는 것은 좋은 이미지였었는데 네. 거기에 반하는 일들이 거론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컸었던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탈탈 터는 것이 옳은가 이 네. 형평성의 문제를 그렇죠. 또 논의하고 거기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제 아들, 딸, 뭐 부인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네. 이렇게까지 털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죠. 게다가 또 정치권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여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쥐고선 이렇게 안 놀 거냐. 해서 그걸 출구 전략이라고 우리는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도대체 출구 전략은 언제냐 이게. 근데 결국 대통령께서 뭐 그 출구 전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큰 틀의 사법개혁의 방안을 발표하게 한 다음에 네. 바뀌었거든요. 그때. 하고 나서 바로 사퇴하셨죠. 네, 그때 네. 사퇴하는 그런 네.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마음의 빚이 있다 뭐 네, 이런 마음의 발언이 빚. 나오면서 네. 사실 이제 무당층들이 아이 뭐 그러면 대통령도 처음에 알았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실 흘러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전략적으로는 사실 출구 전략을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훨씬 네. 더 좋았을 텐데 그 그렇게 당시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수호 네.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동일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굉장히 네. 힘든 결정이었으리라고 사실 생각을 뭐 합니다. 그 말씀하지만 뿌리까지 가면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우리 기억하지만 그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이 언론이 사실 찍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게 뭐 검찰 수사 받고 이런 걸 너무 좀 약간 마치 뭐 은밀한 뭔가를 보듯이 막 이렇게 생산했던 그 뭐 언론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런 게 있었고 거기로부터 검찰 개혁을 하겠다 했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굳이 기소권을 무조건 검찰만 갖고 있지? 뭐 왜 우리는 이렇게 높은 사람들 수사를 검찰한테 맡겨서 검찰이 정치 그 권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거를 칼을 휘두르는 장군이 정말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순신 장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정서가 퍼지면서 사실 실망감이 많이 커졌고 근데 매번 검찰개혁 할 때마다 그 검찰개혁에 칼을 쥐시는 분들은 항상 좀 보면은 많이 분석을 당하셨어요. 네, 정말 이분이 깨끗하신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분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네. 그 기준을 좀 그 당시에는 넘어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게 많고 그러나 검찰 개혁은 꼭 해라라는 기류가 더 강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양쪽에서 지금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조국의 문제는 조금 비껴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빨리 부각시키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조경 그렇죠. 어제도 주말 이제 사실 첫 선거 주말이었잖아요. 어제도 뭐 한교안 그 대표가 엄청 그 조국 무리들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한 게 조국과 경제 이걸 자꾸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사실 어저께 김종인 그 위원장도 이제 굉장히 조국
왜 이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그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대척점을 보여주는 네, 이제 그런 전략을 가셨어요. 실제로. 민주당도 사실 뭐 원죄 없는 건 아닌 게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또 비례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례정당이 이제 뭐 시민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함세웅 신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네. 거기 이제 잘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저기 당들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이제 시민을 위하여인가 거기는만 이제 우리 저기 비례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저쪽도 이제 조국 수호를 기치로 들고 또 결국은 같은 편이 될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검찰 수사의 전체 응답은 부적절이 48%였는데 무당층은 그래도 검찰 수사를 했었어야 했다라가 맞는 거예요. 적절했다가 부적절보다는 많은 거예요. 44.2%, 뭐 한 7%포인트 높은 건데. 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 직접 조국을 수사하는 했어야 거가 된다? 그건 적절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조국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는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거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 깨끗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무당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수사할 건 해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사를 가지고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무당층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많았어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특수부 같은 어떤 직접 수사 부서 축소 관련해서 전체적인 거는 잘한다. 48.6% 높았었는데 무당층은 부정적 견해가 더 높았어요. 어찌 보면은 약간 그 저기 뭐죠? 보수 쪽이랑 약간 맥을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부정적 견해가 41%로 긍정보다는 높았어요. 32%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지금 이 무당층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결국은 무당층의 속성이 이제 어떠냐. 네. 아까 이야기했던 샤이 보수가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사안별로 굉장히 다르게 진영의 논리와 상관없이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으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2% 정도가 네. 아직도 무당층. 근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투표할 네. 거냐에 달려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또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잘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보면은 대학원 이상은 50% 이상이 긍정으로, 그 다음에 고졸 이하는 60% 이상이 부정으로. 그래서 그 긍정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확 나뉜 거예요. 확 나뉜 거고, 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조국의 임명에 긍정적으로 뭐 44% 정도가. 그런데 반대로라기보다는 2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비교적 적으신 분들은 조국 임명에 부정적인 답변이 70%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좀 사회 경제도 수준이 높을수록 좀 조국을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걔만 그랬겠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뭔가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지금 보면은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윤석열 그 총장의 수사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게 400만 원 이상의 좀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해. 근데 또 돈을 좀 적게 버시는 200만 원 이하신 분들은 그거는 저기 32% 정도 아니 근데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더 적절해. 했었어야만 해. 좀 다른 거죠, 입장이. 그래서 이거를 참 재밌는 통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건지 그야말로 조국의 어떤 엘리트 코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동산 네. 비슷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저학력 저소득 계층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내어놓은 게 꽤 상대적으로 많은 것. 네. 그거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여기서도 느꼈다. 그래서 한쪽은
여러 가지 기회 균등과 관련돼서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그 사람들이 더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약간 신기했던 게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한창 왜 저기 그 논문 얘기 나왔을 때, 딸 논문 얘기 나왔을 때, 좀 대학원생들이 많이 반발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긍정이 50%라고 하는 건, 이건 약간 부정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건 약간 좀 의외인 거였었어요. 이게 보면은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약간 슬픈 통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월소득이 적을수록 그다음에 학력이 낮을수록 기댈 수 있는 게 제도권 시스템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위를 따고 학위를 딴 사람들이 뭐 그다음 직장을 뭐 교수 직업을 갖고 그쵸.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사실 나는 수사받을 때가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가서 수사받고 아니면 재판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의 입장에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혹은 저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저런 편법을 이건 사실 불법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만 편법을 내 기준으로 볼 때 저런 편법을 행사한다면 도대체 나하고의 아까 말씀하신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통계의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좀 슬픈 통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하면 뭐 코로나19 투명성만 높이지 말고 이런 뭐 사실 학계의 투명성 높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사실 우리 옛날에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잡아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한편으로 아쉬웠던 건 당시에 무슨 모임 자리가 있었는데 뭐 그때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그런 걸 뭐 부모가 해줬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 해줬겠지만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하진 않았겠죠. 근데 뭐 위조한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아까 강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해하는 정도가 더 있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좀 이렇게 부유할수록 또 고학력일수록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교수님이 생기면 바로 이제 갑질로 이게 신문에 나지만 뭐, 품앗이? 뭐 예를 들면 뭐 글은 네가 써라 이름은 내가 넣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지금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나 옛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뭐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는 것은 사실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최종적인 판결을 저희들이 아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일단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조민 관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에 이제 영어 논문을 썼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의학 관련된 논문을 영어 논문으로 쓰면서 제1저자로 등록이 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면서 이제 병리학회에서 논문을 취소를 이제 한 적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보수와 어떤 진보 성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 조국 이슈에서만큼은 워낙에 서초동과 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피켓을 드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이름이 다르게 이쪽은 조국 수호, 이쪽은 완전히 조국 사태 막 이렇게 완전 쪼개져 가지고 나섰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 이슈인데요. 젠더 이슈가 사실 이번에 갑자기 두 건이 팡 터졌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확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그 숙명여대에서 신입학 전형에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제 법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이게 학내의 반발에 너무 부딪혔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일반 대학으로 이제 알아보기로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1월에 휴가 중에 이제 그 고환 제거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군으로 갔더니 이제 장애 3급 판정을 받으면서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변희수 하자 같은 경우는 꿈이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차 승무특기로 이제 뭐 인간까지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제 군에서 전역을 시킨 이제 경우가 있으면서 찬반 논란이 좀 강하게 붙어졌었죠. 그래서 저희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 관련해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전환 수술자를 차별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 다행히 절반 이상은 그래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일수록 사실 더 좀 많이 나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60대 이상인 분들은 좀 차별해도 된다. 약간 이런 응답들이 사실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과반이 찬성을 했지만 5명 중에 2명꼴로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성소수자,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네. 거기서 차별 내지는 혐오 그리고 배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거죠. 전체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이 연령별로 따져보면은 20대, 40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한 60%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축일수록 훨씬 더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차별이나 배제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조금 더 그렇지 않은 쪽으로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해 볼 때는 이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지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님 물려주신 몸을 좀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전통적인 남녀 성에 대한 것에 아무래도 국한되어서 자신의 판단을 하는 게 강한 거죠.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보면 저기 부티지지가 또 한참 초반 몰이를 하다가 근데 그때 나왔던 미국 언론의 반응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부티지지가 첫 오하이오 이제 그에서 이겼을 때 첫 아이오와에서 첫 이겼을 때 상당히 이제 막 신문 일면에 등장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 언론들은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본선에 나갈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 거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우선 성소수자를 좋아하지 않고 아니 근데 그게 꼭 흑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흑인들이 뭐 좋아하지 않고 그건 뭐 그쪽은 이제 기독교와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앞으로 점점점 나아질 상황으로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저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 배려 부족? 약간 그렇게 그냥 다른 성별에 대해서 이 트랜스젠더들이 니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려고 하느냐 약간 이런 시선들도 제가 그 댓글을 하도 많이 봤었거든요. 군대 들어가서 그동안 남자로 지내다가 갑자기 내가 여자니까 여탕이 들어가겠다거나 혹은 여군들과 같이 지내겠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굉장히 사회적 불편함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성전환자에게 부여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요즘 뭐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보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50% 이상이 그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안식년을 하러 미국에서 재작년에 있을 때 제일 제가 유학할 때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게 있었는데 그게 남녀 공용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대학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 미국도 점점 더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차별 안 해야 된다. 이제 성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도 조금씩 더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녀 화장실을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적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있지만 네. 남녀를 그냥 한쪽 발은 바지, 한쪽 발은 맞습니다. 이제 치마 이렇게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그게 꼭 좋은가라는 논란이 그렇죠. 있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외국이랑 우리가 다른가 봐요. 아까 우리의 조사에서는 사실 총선 의제에서 별 관심이 없는 없습니다. 이슈였거든요. 네. 인권 보장 문제 겨우 1.7%. 네. 네. 거의 뭐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의제 자체에 관심이 없게끔 네. 나왔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나? 네.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풀 수가 있을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아젠다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네. 대선 때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젠다로 등장하는 게 낙태 문제와 네. 그다음에 동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네 편 내 편을 가를 수 있는 그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할 때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이슈는 상대방과 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게 낙태 문제와 네. 그다음에 이 성소수자 관련된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게 중요한 정치 아젠다화 되진 않죠. 점점 제기하는 문제는 많지만. 그 숙대에 이제 입학한 여성과 관련해서 막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찬성하는 쪽에서 올린 네. 글 중에 약간 문제점 떴던 게 있었냐면 이제 여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사람이 여대에 입학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숙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교육과 연대를 위해 태어난 학교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동행과 연대는 이제 계속 확장돼야 될 가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이거는 좀 심쿵하는 이런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안전한 공간에 침입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여성이 이제 입학을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또 주장이, 그 반대 주장이 있었냐면은, 사회 소수자와 약자에게 보내는 배제와 혐오를 없애는 것이 사회 전체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안전 침해 이렇게 사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혐오 자체를 없애버리면 굳이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추구거리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보편적 가치라는 네. 측면에서 점점 국제적인 세계적인 노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규범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차별 반대에 대한 것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 한 번씩은 다 훑어본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총선 이제 위기와 관련해서 코로나 위기죠. 위기 속에 치러지는 총선에 대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보면 되는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제가 마무리 시킬 줄 알고.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준비까지는 아니나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총평보다는 약간 정치권에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청년 정치라는 거를 저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지만 청년 정치라는 것을 늘 말을 하는데 실행에 못 옮겨요. 근데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단순해요. 미장원에 가갖고 이 청년 정치인이 미장원 주인께서 이런 걸 해결해달라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정치를 해결합니까? 하고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을 못 쓴다. 전문성이 약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국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대비해야 이러려면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지금
피선거권 나이가 정해졌을 거예요. 그때 아마 김영삼, 뭐 이철승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막으려고 아마 그 피선거권 나이를 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실론 요번에도 사실 뭐 결국 지역구 이렇게 안배한 거 보니까 청년들 없던데 뭐 어디서는 청년 벨트 한다 그러고 뭐 어디서 그 말만 했지 결국은 뭐 또 현실론에 따라서 잘 배정하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50대 남성의 검사 출신 혹은 전무직 출신들이 나와서 똑같은 정치를 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꼭 마치 선거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건 혹시 모르죠. 나중에 그건 아니고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진짜 세대 교체 또 청년 정치인들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좀 잊지 말고 다음 총선 때는 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 이거 띠 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이경준. 제가 한 표. 교수님, 네, 교수님 한 말씀 총장님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아무튼 그 여야가 여당은 바위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다음에 위기 극복 이게 가장 중요한 프레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조국, 그다음에 경제 이거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를 텐데 네. 기본적으로는 선거하면은 인물, 정당,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인물 볼 때 윤리적인 기준, 그다음 그 사람의 역량, 뭐 저는 행정학 공부하니까 공익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 잘 봐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당은 좀 비전하고 역량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은 각 지역구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을 텐데 네. 이제 보통 마지막 이렇게 가면은 여론 공표 안 되고 깜깜이 선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한 표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한마디 이제 21대 국회에게 당부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20대 국회 의원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포스트 붙은 게 국회의원 회관실에 가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포럼이었어요. 토론을 맞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야기한 것들 꼭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언이십니다. 선거는 마지막 투표용지를 열어볼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간발의 차로 승패가 갈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뤄봤던 코로나 이슈, 부동산 안보 이슈, 조국 이슈 이런 것에서 아직 선택하지 못한 무당층 표심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제 계속 감염병이죠.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계속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 이 세 번의 이슈 분석을 통해서 좀 대략의 민심을 좀 간파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셨다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를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4월 15일에 내 한 표가 헛되이 쓴 일이 없도록 당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문은요, 선거 당일에 4월 15일이죠. 5시간 생방송으로 서울신문 최초 라이브 개표 방송을 저희가 할 건데 꼭 우리가 사귀던 대로 정당 후보가 뽑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4월 15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